안녕하세요. 큰 굴곡 없이 살아가다 보니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 50대 중반이 되었고 자식들을 가르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인지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해서 커피 한잔하며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직장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인데 45세 때 함께 회사에서 명퇴를 했습니다. 나이 40대 중반이면 한창 때인데 명퇴를 하고 보니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했고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20여 년간 했고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하다 보니 그럴만도 했지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첫 사업으로 식당을 하기로 하였어요. 음식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식당을 오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더군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식당 인테리어도 하고 전세 비용도 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좋은 자리여도 음식 맛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인지 직원들 급여에다가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등등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감당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 반을 하다가 직원들 급여도 못 주게 되고 월세도 내지 못해 계약할 때 걸어놓은 보증금까지 월세로 깎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식당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장사를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고 은행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 소개로 금융 다단계도 해보고 불법 가상화폐도 해봤는데 모두 다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직장 생활할 때가 너무나 그리웠고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는 뭘 해보려고 해도 너무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두 아들들은 머리가 좋아 다행스럽게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집 사정을 잘하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장교로 근무하고 있어서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두 아들은 잘 자라주었고 자식 농사는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노래방이 유행일 때 노래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노래방이 술집과 식당 근처에 있어서 장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노래방을 운영해서 2년 만에 은행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노래방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 중에서도 우리 노래방 단골 도우미 아가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이 꼭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요? 손님들이 1차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오는 곳이 노래방인데 남자 손님들이 오시면 술에 취하니 거의 8, 90%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 중에 은정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손님들에게 상냥하고 애교 있게 대해주니 거의 모든 남자들이 좋아해주는 겁니다. 은정이 나이는 26살이라고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로 유흥업소 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이제는 직업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도 크고 참하게 생겼고 몸매도 좋았고 머릿결도 너무 이뻤고 눈매도 너무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항상 고생하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면 참 짠하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랐고 또 낮에 시간이 될 때는 저하고도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사이였어요. 솔직히 이런 유흥업소에서 썩기엔 너무나 아까운 아가씨였어요. 한 번은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 조금 술을 마신 데다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서 그랬는데 하소연 좀 들어줄래요? 집에 가도 되는데 오늘은 왠지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 인생은 왜 이리 굴곡진 걸까요?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랑 동생들 넷을 홀로 키우시다가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쳐서 수술도 2번 정도 했는데 다행히 금방 회복도 되었고 병원비도 외삼촌이 내주셨어요. 근데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일을 못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래서인지 돈은 쥐꼬리만 하고 모이지도 않고 버는 족족 생활비로 나가버리니 힘들더라고요. 그때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 보고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이렇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네. 2살 연상인데 막 엄마가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랑. 근데 정반대로 나는 이렇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회사 다니고 있다고 말은 했는데 언제 들통날지 조마조마해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말라면서 언젠가는 떳떳하게 남자친구 앞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올 테니 걱정 말고 지금처럼 어깨 피고 살아가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은정이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지만 심성은 참 착한 아가씨 같았고 젊고 예쁘니 당연히 남자들이 좋아해 주었고 은정이는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은정이는 우리 가게로 오게 되었고 그날은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들 5-6명이 도우미를 불러서 그 방으로 은정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안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소리가 나는 방으로 가보니 은정이는 옷이 다 찢겨져 있었고 가슴이 다 드러나져 있는데 5명의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도우미 아가씨와 은정이의 가슴을 만지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는 울면서 제 품에 안기는 것이었어요. 그 손님들은 술김에 한 행동이라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다른 아가씨들을 보내고 어차피 가게 문 닫을 시간이어서 가게 문을 닫고 은정이를 다독이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은정이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엄마 때문에 30세가 넘어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보고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회사 말고 요즘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어디 룸사롱을 다니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는 바람에 오늘 많이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은정이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벌어놓은 돈도 없고 엄마도 아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는 겁니다. 내 딸은 아니지만 은정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오늘은 너무 놀래서 아직 진정이 안 된 것 같으니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큰아들이 남편과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면서 회사 근처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 회사 근처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이는 26살이고 아들보다 2살 어린 나이인데 성격이 참 좋고 상냥하고 예쁜 아가씨라면서 그 아가씨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동안 연애하고 있다고 말 안 했어? 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데 왜 애인이 없을까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결혼하기 전에 그 아가씨를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하니 큰아들은 언제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만난 아가씨가 궁금했고 빨리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서글서글한 인상에 호감이 가는 호남형 남자이며 성격이 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고
학교 성적도 늘 1, 2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큰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출근을 하였고 장부 정리를 하는 도중 은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이는 엄마가 그동안 위독하셨는데 응급실에 가자마자 숨을 거두셨다며 너무나 슬프게 우는 겁니다. 저는 은정이를 위로하며 가게 문을 닫고 바로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조문을 하는데 은정이가 너무 안쓰럽고 애처로워 보이는 겁니다. 은정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주며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고 가게로 왔지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해보니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인지 제 신세나 은정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이는 보름 정도 가게를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돼서 전화를 하려던 그때 딱 맞춰서 은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은정이는 노래방에 올 때 복장과는 달리 수수하게 입고 왔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왔는데 더 예쁘게 보였고 유흥업소 일만 안 했더라면 우리 큰아들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서 면을 삼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은정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은정이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가 진짜 제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냥하고 이쁜 은정이가 제 딸 같아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정이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내 딸,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을 테니 그동안 힘든 거 다 잊고 엄마랑 같이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라고 하니 은정이는 엄마 엄마 하면서 그간 고생했던 일, 수모를 당했던 일들이 생각난다며 한없이 제 품에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저도 은정이를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은정이를 제 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기로 하였고 은정이 또한 저를 친엄마같이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은정이하고 저는 쉬는 날이면 만나서 영화도 보고 같이 등산도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여느 집 딸과 엄마같이 지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엄마와 딸이 너무나 예쁘고 닮았다고 해줬습니다. 은정이는 노래방 일을 하러 올 때에도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제 남편에게도 아빠 하고 애교 있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은정이가 손님들 방에 들어갈 때 제 딸이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룸에 들어갈 때는 룸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고 방에 무슨 일이 없나 하고 감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은정이는 아무 일 없이 나올 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엄마, 예전에 저하고 결혼하자고 했던 그 남자가 한번 만나자고 하던데 같이 나가줄 수 있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지 몰라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동생들이랑 엄마만 있다고 했어요. 엄마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은정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 보인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은정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은정이가 룸을 뛰쳐나오더군요. 그런데 얼굴이 피투성이에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으며 겉옷은 찢겨져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성추행 당한 것 같았고 손님한테 심하게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손님들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은정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또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은정이의 옷은 찢겨지고 술에 취한 손님이 주먹으로 은정이 얼굴을 마구 때려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손님들과 은정이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손님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중에 간혹 개 망나니처럼 도우미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정이는 심하게 다쳐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은정이는 코뼈가 주저앉았고 이빨도 하나 부러졌으며 얼굴이 너무나 부어서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은정이는 저를 보며 이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은정이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거의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가 생겨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은영이의 취직을 축하해 주었어요. 며칠 뒤 은정이는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약속 장소로 나와달라고 했고 만나기로 한 당일날 은정이와 함께 커피숍에 앉았는데 제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은정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주고받았는데 은정이가 커피숍 입구를 보면서 오빠! 이쪽이야! 하며 손을 흔드는데 씩 웃으며 나타나는 청년은 바로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어? 엄마! 엄마가 왜 은정이 하고 있어? 하며 너무 놀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은정이 얼굴은 창백해졌고 너무 놀래면서 엄마, 아들이 오빠야? 어째서 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 사람이 간사하더군요. 은정이가 내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니 앞으로 내 며느리? 하고 생각했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큰아들 손을 잡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고 세 사람의 어색한 만남이 끝나갈 무렵 큰아들이 은정이와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은정이가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하면 먹고 살아가려고 유흥업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과연 은정이가 내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은정이가 노래방 도우미지만 너무나 착했고 상냥하고 이뻤기 때문에 제 아들하고 은정이가 서로 좋다면 결혼을 허락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죄밖에 없는 은정이는 죄인처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우는 은정이를 달래면서 도대체 왜 우냐고 물었고 엄마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묻는 겁니다. 은정이는 지금까지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던 것부터 유흥업소 도우미까지 했다는 것까지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뜻밖에도 은정이에게 그건 은정이 네 잘못이 아니야. 가난한 게 죄지.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도왔을 텐데. 하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은정이는 오빠가 첫사랑이고 첫 남자라고 말을 했고 유흥업소 일을 했어도 오빠 외에는 누구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 결혼시키기로 했고 은정이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아들과 은정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현재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며 아이를 임신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은정이는 제 딸처럼 그리고 큰 며느리로서 사랑하고 아끼며 잘 살겠습니다. 허나 서영의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서영의 집안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진도에서 제일 넉넉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인한 서방은 병이 깊은 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시집 온 첫날부터 서방의 병수발을 해야 했죠. 그렇게 시집 온 지 2년도 안 되어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이 떠나고 뒤를 이어 곧 서방님까지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은 22살의 젊은 과부가 되고 말았죠. 서영은 혼인은 하였으나 서방님이 병이 깊어 아직 부부간의 정도 한 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진도옹주 양조장뿐이었는데 다행히 그 진도옹주는 임금님께도 진상될 만큼 맛이 좋았기에 서영은 양조장을 이어받아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서영의 양조장에는
새로 들어온 장두라는 젊은 일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백길이 끊겨 발이 묶인 장두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 우연히 양조장에 들어섰고 일손이 부족하던 서영은 그를 일꾼으로 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두는 키도 크고 무척 건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 빚는 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빨랐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오전에 모두 마친 장두가 점심밥을 먹자마자 양조장 뒤편 작은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것이었죠. 날이 하도 덥다 보니 장두는 잠결에 옷을 벗었고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벗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마님 서영이 장두에게 시킬 일이 있었답니다. 장두야, 어디 있느냐? 서영은 장두가 있는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장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것은 마치 어장에 박아둔 커다란 말뚝마냥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크기만큼이나 그 모양새도 장난이 아니었죠. 깜짝 놀란 서영은 당혹스러워 재빨리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양조장 부엌으로 달려갔죠. 서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마치 장구를 두드리는 듯 콩닥거렸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거벗고 저러고 잔단 말이야.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장두의 그곳으로 향했죠. 그것은 마치 말뚝을 하나 박아 놓은 듯 우뚝 솟아 있었고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서영은 평생 처음으로 사내에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가슴이 콩닥거리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사내의 것을 처음 보다니. 서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부부지정의 경험도 없고 생과부가 되어버린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도 신기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사내의 그것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영은 다시 장두의 방으로 가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장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몸은 더위 때문에 온몸에 땀이 흥건하였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장두의 몸을 훑어보았고 특히 그곳에 시선이 머물렀죠.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뱀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크기와 형태는 서영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큰 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거야? 서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자 그녀의 손가락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스쳤고 그 따뜻함과 단단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딱딱할 수가 있다니. 서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점점 더 대담해져 손바닥으로 그곳을 감싸듯이 만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순간 장두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행동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콩닥거리고 몸은 뜨거워졌죠. 그녀는 장두의 그것을 더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두가 몸을 움직이며 잠결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장두가 몸을 뒤척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서영은 깜짝 놀라 누가 볼세라 후다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서영은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장두의 그것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듯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눕기만 하면 장두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더구나 고된 양조장 일을 척척 해내는 장두의 힘찬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하지만 장두는 양조장 일꾼이다 보니 서영은 애써 잊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영은 아침 일찍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이 어멈 계시는가? 서영이 부르자 순이 어멈은 부엌에서 얼른 나오는 것이었죠. 마님이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신가요? 그런데 부엌에서 나온 순이 어멈의 손에는 커다란 절구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구대를 본 서영의 얼굴이 진도홍주보다 더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마님,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벌겋습니다. 약주라도 드셨습니까? 아니, 잠시 장두가 생각이. 아니, 절구 생각이 아니라. 순간 말을 잘못 뱉은 서영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장두가 이곳에 왔나 찾으러 온 것이네. 서영은 얼른 둘러대고 수녀 몸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하려 했다가 말도 못 꺼내고 돌아 나온 것이었죠. 서영은 이제 홍주를 빚을 때 쓰는 절구대만 봐도 어제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장두에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었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야. 아무리 사내 경험이 없기로써니 생각할 게 따로 있지. 나는 진도홍주 양조장 마님이란 말이야. 서영은 장두의 생각을 지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서영은 양조장에서 쓸 찹쌀을 확인하러 곡물창고를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쌀 찢는 방아를 보자 또 장두에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죠. 커다란 절구가 내려와 방아를 찧을 때마다 장두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죠. 여기도 장두가, 저기도 장두가. 어쩌자고 자꾸 내 눈에는 장두의 물건만 보이는 것이야. 이러다 일도 못하겠구나. 그러다 보니 서영도 참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온통 장두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고심 끝에 장두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오늘은 점심 먹고 읍내장에 가서 새항아리 3개만 사오고 주막에 들러 술도 한잔하고 오너라. 그리고 늦더라도 날 꼭 깨워야 하느니라. 손님이 직접 내일 양조장을 찾아온다 하니 홍주 맛을 봐야 할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점심때가 되니 점심을 먹은 장두가 장으로 갔습니다. 꼬박 하루 거리를 점심때 보냈으니 장두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항아리를 사고 술도 한 잔 걸친 장두는 안방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님, 항아리를 사왔습니다요. 장두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자 늦더라도 깨워달라는 마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마님은 방 한가운데 이부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것이었죠. 아마도 더위 때문에 옷을 벗고 잠들었나 보다 생각한 장두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음이 급해 황급히 눈을 돌리려 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쿠, 어서 나가야겠네. 장두는 급히 몸을 돌려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당부가 다시 귓가에 울렸죠. 늦더라도 꼭 깨워달라는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장두는 방 안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마님을 부르기도 했지만 깊이 잠든 듯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 장두가 돌아왔습니다. 항아리를 사왔사옵니다요. 장두는 마님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죠. 대신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더 걷어냈고 그 바람에 속옷자락이 더 올라가 버린 게 아니겠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하얀 맨살은 곱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속옷 너머로 드러난 둥근 곡선은 장두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였죠. 마님의 붉은 입술은 달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장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주막에서 마신 술이 이제야 온몸에 퍼지는 듯했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님, 일어나 보십시오. 그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정신보다 앞서 움직이는 법, 장두의 속바지는 이미 불끈 솟아올라 터질 듯하였습니다. 술기운까지 오른 장두는 어느새 마님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조심스레 마님의 볼을 스쳤죠. 거친 농사일에 단련된 손이었지만 마님의 고운 피부에 닿을 때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님은 그 감촉에 작게 신음을 내뱉었고 그 달콤한 소리에 장두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죠.
마님은 잠결에도 그 달콤한 감촉에 반응하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장두의 입술을 맞이했습니다. 장두의 입술이 마님의 목덜미로 내려갔을 때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장두는 마님의 반응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님의 가슴에서 허리 그리고 더 아래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의 눈이 반쯤 열리더니 곧 다시 감기는 게 아니겠어요. 마님의 다리가 무의식 중에 벌어졌고 장두는 그 사이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장두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신음이 흘러나왔죠. 장두는 점점 더 깊이 더 격렬하게 마님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장두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장두는 황급히 마님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마님 서영의 방에서는 장두가 뜨거운 열기를 남기고 돌아간 뒤로 서영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내의 경험에 그녀의 온몸은 욱신거렸죠.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행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되었구나. 그날 이후 서영은 장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진도홍주 양조장의 마당을 지나가는 장두의 모습만 봐도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곤 했죠. 그날 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장두는 서영을 보아도 아무런 내색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장두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장두는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 어째 나만 설레고 쑥스럽고 한 것이야. 그렇게 서영은 장두를 보면 얼굴이 붉어져 피해 다녔습니다. 장두가 뭐라도 표현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장두는 아무 표현이 없다 보니 서영만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죠. 홍주를 빚을 때 넣는 꽃잎처럼 서영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장두가 기억하면서도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술기운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서영의 마음은 온통 장두에게 가 있었습니다. 장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그날 밤일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든 게 궁금하고 궁금했죠. 양조장에서 홍주를 빚을 때면 장두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던 감촉이 떠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장두 눈치만 보던 서영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두를 다시 한번 더 떠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영은 양조장에서 가장 오래된 홍주, 그 중에서도 남편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던 10년 묵은 진도홍주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두가 돌아오기 전에 장두방에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만든 안주와 함께 홍주를 놓고 서영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밖에 볼일을 보러 갔던 장두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양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술 빚는 일을 마친 장두는 제 방으로 향했죠. 오늘따라 유독 몸이 지쳐 빨리 눕고 싶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웬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지? 장두의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정갈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분명했죠. 밥과 반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술병이었습니다. 장두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이런 정성을 들였을까? 설마 마님?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무리 그래도 마님께서 직접 하인을 시켜 술상을 차릴 리가. 하지만 그의 눈에 띈 도자기 술병은 평소 마님이 중요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특별한 진도홍주였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묵은 귀한 술이었죠. 피로에 지쳐 장두는 방에 앉아 술병을 열었죠.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 참으로 귀한 향이로구나. 그는 잠시 그 향을 음미하다가 한 모금 술을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술병이 반쯤 비었습니다. 장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에는 알딸딸한 열기가 퍼졌죠.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습니다. 장두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죠. 그렇게 소변을 보고 오던 장두는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것은 마님의 비단 속옷이었습니다. 장두는 마님의 옷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죠. 그는 본능적으로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장두는 안방 문 앞에서 여러 번 마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마님의 옷을 들고 장두는 안방문을 열었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마님이 실오라기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마님의 하얀 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두의 시선은 마님의 우아한 목선에서부터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도톰한 엉덩이까지 천천히 내려갔죠. 마님의 붉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달콤한 숨결이 새어나왔죠. 장두의 몸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그러자 장두는 또 술기운에 마님을 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님에게 다가갔죠. 장두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는 마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의 호흡은 균일했고 깊이 잠든 듯했죠. 장두는 용기를 내어 마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작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죠. 장두는 이제 머뭇거림 없이 그의 거친 손으로 마님의 부드러운 가슴을 감싸쥐었죠. 마님의 가슴은 그의 큰 손바닥에 꽉 찼고 그 감촉에 장두는 신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장두의 손은 이제 마님의 허리를 지나 엉덩이로 향했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님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장두의 손길을 원하는 듯했죠. 마침내 장두는 참지 못하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마님의 안에 쏟아졌고 그 순간 마님은 작은 외침과 함께 몸을 떨었죠. 두 사람은 함께 황홀한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이 지나고 장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마님에게서 몸을 일으켰죠. 장두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방에서 빠져나왔죠. 그렇게 또 장두가 돌아가자 서영은 황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살며시 떠졌죠. 그녀는 장두가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영은 온몸에 남은 장두의 흔적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속은 아직도 장두의 열기로 가득했고 그 감각은 너무나 강렬했죠. 횟수가 늘어날수록 황홀감이 2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장두의 흔적. 이것이 진정한 여인의 증표구나.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장두는 평소와 또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양조장에서 마님을 마주쳤을 때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님? 어젯밤 일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능수능란하게 숨기는 건지 장두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 모든 것을 꿈처럼 여기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하얀 목선을 살짝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장두야, 어젯밤 술은 맛있었느냐? 장두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겨우 대답했죠. 예, 마님. 아주 좋은 술이었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으며 장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장두의 코를 자극했고 그 향기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죠. 좋은 술을 마셨으면 좋은 꿈도 꾸었겠구나. 장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꿈이라. 예,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서영은 작게 웃으며 속삭였죠. 나도 어젯밤 아주 좋은 꿈을 꾸었단다. 너무 좋은 꿈이라 오늘 밤도 같은 꿈을 꾸고 싶을 정도로. 장두는 서영의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하지만 서영은 자신을 진정한 여인으로 만들어준 장두가 무척 좋았습니다. 이제야 진정 장두를 통해서 여인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황홀함을 장두에게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의 몸에 남은 장두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 황홀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장두를 유혹할지 계획을 세웠죠. 그날 저녁 서영은 장두의 방 앞에 다시 술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특별한 우연을 준비했죠. 그녀의 심장은 이미 밤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영은 장두 생각이 날 때마다 장두방에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옷을 떨어뜨려 놓으면 장두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마님을 탐하게 되는 것이었죠. 장두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두만 있으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영은 장두에게 진도 앞바다에서 잡은 가장 좋은 전복도 구워주고 해삼으로 고깃국도 끓여주었습니다. 장두가 맛있게 잘 먹는 것만 봐도 서영은 기분이 좋았죠. 서영은 지금까지 어떤 사내에게도 마음을 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한테도 마음을 주진 못했었죠. 그렇게 서영은 장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영의 삶은 행복해도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두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장두라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쳐 장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감의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서영은 번뜩 장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모릅니다. 그런데 장두는 왜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네. 허나 장두는 중죄인이니 어서 장두가 있는 곳을 대시오. 아마도 장에 갔을 것이요. 홍주에 넣을 약재가 떨어져 사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장두는 양조장 뒤편의 홍주 저장고에서 진도홍주의 맛을 점검하고 있었죠. 틀림없소. 만일 하나라도 장두를 숨기려다 들통나면 당신 또한 무사치 못할 것이오. 포졸들은 겁을 잔뜩 주고 장터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서둘러 홍주 저장고로 뛰어갔죠.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오도록 서영은 달렸습니다. 어서 장두를 피신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홍주 저장고로 달려간 서영은 장두를 불렀습니다. 장두야, 큰일 났어. 현령의 포졸들과 사병들이 자네를 찾고 있다네. 장두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님, 제가 곧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놀랐습니다. 장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장두야. 그게 무슨 말이더냐? 나는 너밖에 없단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다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한 듯했죠. 마님이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를 해결하고 꼭 마님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두야,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째서 포졸들이 너를 쫓는지 알고 싶다. 장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모든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돌아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장두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장두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죠. 당분간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아니, 장두야. 그럼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야? 나는 너 없이 어찌 살라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두는 서영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죠. 저는 마님께 첫눈에 반해버려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떠나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마친 장도는 서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서영은 깜짝 놀랐죠. 장도가 이렇게 마님을 끌어안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서영도 장도를 힘껏 안았답니다. 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당당히 마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으니 두 사람은 있는 힘껏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이별한 장도는 양조장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장도를 떠나보내고 눈이 퉁퉁 부어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포졸들과 현령의 사병들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죠. 장두를 어디에 숨기고 오는 것이요? 어서 장두를 내놓으시오. 현령의 신복인 듯한 관리가 서영을 다그쳤습니다. 숨기다니요. 저는 장두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포졸들은 서영의 말을 믿지 않았죠. 여봐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여인을 관하로 압송하거라. 포졸들은 서영을 관하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초를 시작하였죠. 장도가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사지가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서 장도가 있는 곳을 대거라. 현령인 최대감은 직접 문초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정말 모릅니다. 어찌 내게 일이 모질게 구는 것이요. 여봐라. 이 여인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그리하여 관아에서 서영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영은 문초를 받다가 기절하기를 수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장두의 행방에 대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장두가 했던 마지막 약속이 맴돌고 있었죠. 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서영은 꿋꿋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전라도 진도의 어느 곳에게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죽에 비친 달은 흐려도 그림자는 곱구나. 그러자 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준석 장령 어서 오시게. 도승지 영감 별일 없으신가요? 김 장령, 자네가 용한 대군의 사병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병판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네. 괜히 저 때문에 도승지 영감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잠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숨어있는 곳까지 사병들이 찾아왔군요. 그렇지 않아도 병판 대감께서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네. 현령 최대감이 진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용환대군에게 전달하여 용환대군이 주상을 당장이라도 치려는 기세일세. 알고 보니 장도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진도현령 최대감이 용환대군에게 반역 자금을 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장령을 장도로 위장시켜 진도에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장도는 진도 홍주 양조장의 주인 이서영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증자를 수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증자를 확보했습니다. 현령 최대감이 진도 백성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 그 돈을 용환대군에게 보내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용환대군은 그 돈으로 사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몸을 숨기고 있었나? 홍주 양조장 마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마님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자네, 설마 그 마님에게 정이 들었나? 장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여인이 자네를 많이 도와줬으니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지. 그나저나 영모를 입증할 만한 증자를 찾아야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자네가 이미 단서를 찾았다니 다행이네. 하지만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용환대군을 체포하려면 그의 연락책인 현령 최대감도 추포해야 하지 않겠나? 우선 제가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현령 최대감의 포졸들과 사병들을 유인할 테니 도승지 영감께서는 현령의 최대감의 처소로 들어가 추가 증자를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현령과 용환대군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만에 하나 최대감의 집에서 추가 증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병판대감까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허나 시기를 놓치면 우리 모두 어차피 참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모험을 걸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네 말을 들어보니 자네 말이 맞네. 시기를 놓쳐 목이 떨어지느니. 그럼 언제가 좋겠나? 앞으로 3일 후면 금음날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때 현령의 동원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 병판대감께 보고하겠네. 그리하여 도승지 영감과 암행어사인 장도는 별기군 소속 군사들을 각각 10명씩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장도는 10명을 데리고 현령의 동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도와 그의 일행은 몸을 숨기고 주변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도승지 영감과 10명의 별기군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 빛이 모두 사라지자 도승지 영감과 군사들은 일제히 현령 최대감의 사병들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대감의 동원에는 100여 명도 넘는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싸움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대감의 사병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대감의 사병들의 수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자 장두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최대감의 사병들을 유인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놈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최대감의 사병들은 후퇴하는 장두의 일행을 살려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최대감의 모든 사병들이 동원되어 장두 일행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승지 영감이 이끄는 별기군 군사들이 최대감의 동원으로 침투에 들어갔죠. 도승지 영감은 최대감의 몇 안 남은 호위무사들을 제압하고 현령 최대감을 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없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도승지 영감은 최대감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역적 최상열은 영모를 모의한 문서와 용환대군과의 연락 증자를 내놓거라. 니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였느냐? 감히 진도현령인 내 동원에 들어와 이러는 것이냐? 니놈들이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어차피 우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요. 그러니 목숨 따위로 우릴 협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어느새 최대감의 사병들을 따돌린 장두가 들어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오. 나는 주상전하의 명을 받아 진도에 파견된 암행어사 김장령이다. 장두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며 최대감의 목에 겨누었답니다. 장두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최대감도 겁을 잔뜩 먹는 눈치였죠. 알았다. 멈추거라. 겁에 질린 최대감은 영모에 가담한 증자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진도옹주 술병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죠. 용환대군과의 서신과 함께 각 지역에서 모집한 사병들의 명단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자를 찾았으니 어서 병판대감께 기별을 하시지요. 그리고 장두는 진도현 관아의 아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서영마님을 옥에서 풀어내게 데려오너라. 아전들은 장두의 위험 있는 모습에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죠. 예, 암행어사 대감의 명대로 하겠사옵니다. 아전들은 서둘러 옥사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2명의 아전이 누군가를 부축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문초를 너무 심하게 당해 초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마님, 정신 차리시오. 서영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장두는 서영을 안고 곧바로 의원을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은 서영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심한 고문을 당했소이다.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소.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합니다. 장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도 관아에 불러온 의원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너무 문초를 심하게 받은 데다 먹지도 못했으니 살아날 가망이 없소이다. 게다가 저 진도홍주 양조장 마님은 원래 몸이 약했다고 하지 않소?
혈령이 그리 문초를 심하게 하였다니. 장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행어사로서 혈령을 조사하는 동안 서영이 이런 위험에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자신을 숨겨준 죄로 서영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안 돼요. 반드시 살려야만 하오. 어떻게든 살릴 방도가 없겠소.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진도의 시골 의원으로는 이게 한계요. 궁궐에 있는 어이들이면 모를까? 장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방금 어이라 했소. 장두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환자를 치료하고 계시오. 내 반드시 어이를 데리고 오리다. 의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죠. 아니, 댁이 무슨 힘으로 어이를 데려온단 말이오? 궁궐에 어이를 데려오려면 임금님의 허락이. 장두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곧바로 한양으로 달려갔죠. 그의 말은 진도에서 한양까지 쉬지 않고 달렸고 평소보다 훨씬 이른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장두는 곧장 병판대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정을 보고받은 병판대감은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감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증자를 찾았으나 이를 찾도록 도운 여인이 문초를 당해 위독하다니. 내 주상전하께 청의 어의를 내려보내겠다. 장두의 사정을 들은 병판대감은 서둘러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용환대군의 반영 모의와 진도 관하의 비리 증거를 확인한 임금은 즉시 용환대군과 최대감의 체포를 명하고 주저없이 어의를 내어주었죠. 그리하여 장두는 어의와 임금의 금이군 10여 명을 데리고 다시 진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진도에 도착했죠. 진도 관하에 도착한 금이군은 즉시 최대감을 한양으로 압송하고 장두를 따라온 어의는 서영의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서영을 살펴본 어의는 가져온 귀한 약재를 서영의 입에 떨어뜨렸죠. 그리고 어의는 서영의 옷을 벗기고 수십 군데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 문초도 심했지만 원래 술을 빚는 일로 몸에 술기운이 많아 독이 쌓여 있었구나. 홍주를 만드는 양조장 주인이라 하였지. 장두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소이다. 서영은 진도에서 가장 유명한 홍주 양조장의 마님이오. 과부가 된 후로 양조장을 혼자 꾸려오며 무리했을 터. 게다가 문초까지 당하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요. 어의는 침을 놨다 뺐다 수도 없이 반복하며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밤새도록 어의는 서영을 붙들고 치료했죠. 새벽녘 지친 얼굴로 어의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소. 허나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소. 그 말에 장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그날부터 홍주를 함께 마시며 속마음을 나눴던 그날들까지 좋아했으면서도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정체를 밝히지 못했고 사랑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했죠. 어이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달렸다 하니 장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이 순간을 장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가는 서영을 절대 보낼 수 없었죠. 그는 서영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제발 눈을 떠주시오. 이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소. 장두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은 흐르고 흘러 서영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은 입속으로 흘러 들어갔죠. 서영, 제발 돌아와 주시오. 그때 놀랍게도 장두의 눈물이 서영의 입술에 스며들자 서영의 몸에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는 깜짝 놀라 서영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오. 맥박이 살아나고 있소이다. 장두의 진심 어린 눈물이 서영의 영혼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날 밤 서영은 마침내 눈을 떴고 장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지요?
서영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죠. 장두는 감격에 벅차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김준석입니다. 부인의 기억 속에는 장두라고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을 지키지 못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시간이 흐르면서 서영은 점점 기력을 회복했고 장두는 날마다 정성을 다해 서영을 보살폈습니다. 비록 서영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장두의 진심 어린 사랑에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임금은 장두의 충직함을 높이사 진도 양조장과 주변 땅을 하사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장두와 서영은 그곳에서 함께 진도홍주를 빚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진도홍주는 두 사람의 사랑이 담겨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명성이 전국에 퍼져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장두와 서영은 마침내 혼례를 올리고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마을 사람들은 장두의 눈물이 홍주보다 더 귀하다더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진도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상징하는 진도홍주를 마시면 부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진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죠.